1달러 경매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나요? 이제 두 번째 입찰 게임을 참여해보죠. 미국이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약 30년간 6,860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꺼림직하거나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게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꽤나 많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입찰 게임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어요. 1달러 경매 게임에 참여해 보았으니 이제 별로 낯설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게임에는 태거가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죠. 두 명이 참여하는 골프 코스 설계 입찰 게임을 시작합니다. 룰은 역시 두 개뿐이에요. 첫 번째는 최저 가격을 적어낸 참여자가 유리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여자는 구매 회사가 요구하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반영한 코스 설계 가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조건은 점수의 절반씩 반영되어 평가됩니다. 물론 낙찰자 외에는 아무도 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룰이 조금 불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통 허용되는 관례니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피할 수 없답니다. 먼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도안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도안의 품질은 상대방과 비슷할 것이 뻔해요. 경쟁자도 역시 프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가격에 있어요. 이때 원가를 따져봐야겠죠. 가도안을 만들기 위한 원가 1달러를 포함해서 예상되는 총원가는 5달러가 거의 확실해 보인답니다. 그러나 어떤 가격을 써내든 1등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쟁자의 가격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엄청난 덤핑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이제는 당신이 가격을 써낼 차례예요. 자, 당신의 뇌는 과연 얼마를 승부수로 계산해서 던져보라고 손에게 주문할까요? 입찰 게임에서 참여자의 관심은 제안서의 품질, 그 중에서도 특히 입찰 가격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경쟁자의 수, 즉 경쟁자가 어떤 가격을 써낼 것인지 추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나의 입찰 가격으로 써냄으로써 기대 이익을 최대로 하고 싶어 해요. 즉, 입찰자의 최적 전략은 차순위 평가액의 조건부 기대치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적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명 모두 낙찰을 받아도 손실이 거의 확정적인 가격을 써냈을지도 몰라요. 즉, 입찰 봉투가 막상 개봉되었을 때 저놈은 미친 게 분명해. 어떻게 원가가 5달러인데 3달러 40센트를 써낼 수가 있지?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이라며 3달러 50센트를 써낸 당신이 투덜거릴 수도 있답니다. 치열한 입찰 과정 속에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에서 무조건적 승리 혹은 자존심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명 모두 이미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다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때까지 본 게 아까워서 결말이라도 보겠다며 차마 전원을 끄지 못한다. 앨런 태거가 한 말이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성큰 코스트에 눈이 어두워져 밝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운걸거릴 거예요. 입찰을 위해 이미 1달러나 써버렸어.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는 무조건 낙찰받는 수밖에는 없어. 이른바 승자가 저주받는 상황이 활짝 펼쳐졌답니다. 이 입찰 게임에서 보드 둘 이상의 공급 회사 간에 벌어지는 입찰 과정에서는 재앙이 싹트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죠. 이보다 더 치열한 적자 생존의 장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진실의 경계선 이내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에서 경계선을 넘어가려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프로드 게임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드 리깅, 번역하자면 입찰 농간 정도가 어떨까요? 입찰 농간이란 입찰 과정에서 공급 회사를 부정하게 도와주는 대가로
구매회사 직원에게 은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공급회사가 소수라면 공급회사 서로 간에 입찰 경쟁을 금지할 것을 협약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입찰 담합이라 부르죠. 입찰을 경쟁에서 비경쟁으로 바꾸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10점일 뿐이에요. 아니, 어쩌면 1점이면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그 연결고리는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패한 직원이에요. 즉,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 뻔한 상황을 미리 깨우친 합리적인 공급회사는 이 10점의 영향력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매력적인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다니 얼마나 달콤한가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상상은 자기 위협에 빠져 있을 때 더 매력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회사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게 틀림없다고. 회사의 그늘에 서식하는 나와 다른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족은 벌거벗은 채 뜨거운 태양 아래로 내몰릴 수 있다고. 그저 구매사의 제안 요청서 담당자에게 어떤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면 될 뿐이야. 조금 귀찮아 할 수도 있으니 제안 요청서를 내가 작성해 주겠다고 해도 되겠지. 그냥 경쟁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은 코스 요구사항 하나만 더 넣을 뿐인걸. 이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이제 어느 쪽의 시나리오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제 더 이상 도안이나 입찰 가격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한 손으로는 돈을 살랑살랑 흔들어 대면서 다른 한 손으로 구매회사 직원을 향해 부패한 기회의 공을 던져주죠. 공모가 시작될 찰나예요. 때마침 구매회사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심의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저축하는 데이빗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 얼굴이 어둡네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멋지게 역전시킬 만한 기회가 생겼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그의 좌측 뇌는 자기 방어 논리를 쉴 새 없이 만들어 내기 시작하죠. 잘 생각해봐. 공급사에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절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야. 조금 비윤리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지금 당장 도심에 입성할 수 있다고. 들킬 가능성은 오직 0.001%뿐이야. 내 아들의 경쟁자들이 아들을 이길 수 없게 하는 상황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급사가 제안한 설계 요구 조건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직업윤리라는 갑갑한 갑옷은 잠시만 벗어버리고 오른손에 힘을 주고 배틀을 움켜잡을 것을 명령하죠. 우측 뇌 역시 그의 감성을 쿡쿡 건드려 댄답니다. 나의 아이들, 내 아내, 가장의 역할을 위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3번의 기회 중 이번이 그 마지막 기회라면? 그의 왼손에도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은 점차 빨라지고 근육은 경직되기 시작하죠. 힘을 준 양손은 조금 떨리고 있어요. 티스푼에 담긴 자기 합리화는 이미 가득 차고도 넘쳐 흐른답니다. 제약 요리는 거의 완성되었어요. 엔로니의 눈부신 성장과 그보다 더욱 놀라운 몰락을 이끈 최고 경영자 케네스 레이와 제프리 스킬링은 사기와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킬링은 법원을 떠나면서 분명히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스템은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라고도 했어요. 레이는 이후에도 나에 대한 혐의에 대해 나는 무죄라고 굳게 믿는다 라고 말했죠. 그는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 제 정신이 아니군
이라며 돌아선 경험이 있나요? 부정의 본질보다는 피상에 치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랍니다. 지금이라도 본질에 입각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경계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입찰농간을 시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보죠. 입찰 경쟁이 가장 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들의 거래는 다분히 합리적이에요. 최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달러 50센트를 써내고도 입찰에 떨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거죠. 가도안을 만들기 위한 1달러는 돌려받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3달러 40센트의 낙찰을 받은 회사는 과연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달러 60센트의 손해를 볼 게 뻔하답니다. 반면 10달러를 써내도 승리할 것을 뻔히 안다면 도대체 얼마가 이익일까요? 낙찰가 10달러에서 정상적인 원가 5달러를 뺀 5달러의 장부상 이익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뇌물로 2달러 정도를 더 지불한다 해도 손해볼 일은 아니랍니다. 결국 이 회사는 1달러 60센트의 손해를 볼 뻔하다가 이제 3달러를 벌게 되었으니 이 기회비용을 반영한 궁극적인 이익은 4달러 60센트로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들의 거래가 들킬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사회가 합의한 뇌물에 대한 경계선 자체가 모호하다면 이들의 선택은 더더욱 합리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결국 이 게임의 최종 피해자는 5달러짜리를 10달러에 산 구매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저 윤리적 관점에 비추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닐까요? 공정한 입찰 가격 경쟁이라는 시나리오를 떠나 이런저런 핑계를 내뱉으며 부패한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식과 입찰 규칙을 위배한 반칙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게임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과연 반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이 내민 손을 무조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저 프로젝트에 필요해 보일 법한 문구 혹은 그냥 쳐다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호한 문장 하나 정도만 거래하면 될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제약 요리사는 합리적이었어요. 그저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1달러가 넘어선 순간 이지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두뇌를 어지럽히는 딜레마의 등장. 각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괴롭히는 승자의 저주.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와의 대립 구도. 이 모호한 바이러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깨뜨려 보죠.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드 게임의 해법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거예요.